미세먼지의 습격과 함께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기억력이 그다지 좋지 못한 저로서는 몇 년 후에면 미세먼지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했었나? 싶을 정도로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내 마음이 내는 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들의 책수다 임신희, 이성숙, 홍정임입니다. 그동안 센터 사정도 있어서 녹음을 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책을 손에 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쵸? 그죠? 네. 오늘은 최근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출간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정혜신 선생님의 그림 에세이 마음미술관을 선택했습니다. 책은 제가 선정했고요. 그림과 글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상담 심리로 유명하신 정혜신 선생님 또 이명수 선생님 두 부부가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꼭 그분들 책을 좀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작가 소개를 먼저 성수 씨한테 부탁드릴까요? 네. 30여 년간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며 1만 2천여 명의 속마음을 듣고 나누었다고 합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만든 재단 진실의 힘에서 집단 상담을 이끌었고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심리치유공간 와락을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안산으로 이주해 치유공간 이웃을 만들고 참사 피해자들의 치유에 힘썼습니다. 저자는 지금 우리 사회엔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에 의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법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치유자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사람이 치유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서로는 당신으로 충분하다, 정혜신의 사람 공부, 죽음이라는 이별 앞에서 사람 대 사람, 남자 대 남자 등이 있고 공저로는 홀과 분, 천사들은 우리 옆집에 산다 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 그 글과 그림이 반반씩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작가 선생님인 화가 전용성 작가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화가 전용성 작가님은 중앙대 시각디자인과를 오래전에 졸업했고 대우전자, 제일기획, 서울광고기획 등에서 오랫동안 광고 제작 일을 했습니다. 현재는 문화 마케팅 회사인 문화커뮤니케이션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2007년 봄 산티아고를 다녀와서 스케치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꽃나무 심기가 좋아서 남의 집 마당을 디자인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네, 저자를 소개를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저자가 머릿말에서 남편을 영감자로 소개하더라고요.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요즘 두 분 근황을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 늘 함께 다니면서 서로를 그렇게 아끼고 존중하고 또 사랑 표현을 저희가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이 책에 대한 그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 좀 해주실까요? 정혜신 작가님이 보니까 어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책 속에서 읽으니까. 왜 어릴 때 좀 큰 상처를 딛고 일어서신 분이라서 그런지 한 40대 중반, 60, 50대 이때 이미 노인의 어떤 그런 푸근한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40대면 지금 한참 뭐 부부 관계가 약간 권태기 그런 걸 겪는 그런 나이인데 부부가 오순도순 영감을 주고 받았다고 하니까 저는 집에 있는 사람이 영감으로 보이는데 좀 부럽기도 하고 저는 조금 더 한 10년, 20년 더 지나면 이런 단계가 될까 싶더라고요. 근데 그림에서 보니까 항상 남녀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부가 사이가 참 좋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이게 최고의 파트너가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제가 글을 쓴다면 남편이 그 글에 알맞는 그림을 그려준다면 얼마나 최고의 그 환상적인 커플이 될까. 남편 그림 좀 그리세요? 저는 못 그립니다.
그래서 아, 부러웠습니다. 네. 그러면 컴퓨터로 로직을 만들어서 프로그램화 시켜달라고 해보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네, 제가 그 이틀 전에 이마트 갔더니 음.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로봇이 커피를 내려주는 거예요. 음. 그거 한번 시연해서 먹고 왔는데. 그거 혹시 달콤 커피 아니에요? 거기가 로베 커피 바리스타가 유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로봇이 맞아요. 그래서 음. 돈을 뭐 이렇게 하면 네, 팔이 움직여가지고 운전해서. 여러 개를 이렇게 하는데 로봇이 주는 커피라서 그런지 훨씬 더 맛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로봇으로. 어쩌면 저희가 나중에 이 로봇이랑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로봇한테 책 소개도 해주고 하면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로봇이 그 감상을 얘기해주고 이러는 세태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이미 프로그램을 AI로 글쓰기를 로봇을 만들었는데 AI를 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맞아요. 그 글쓰기가 그렇게 잘 써서 그래요? 정말 인간의 창작에 대한 그 어떤 선도로 이미 AI가 넘었지 않나라는 맞아요.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책을 이번에는 좀 전체적으로 간단히 좀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이 책은 사실 매우 가볍게 읽을 수 있도록 기획된 책인 것 같아요. 1부가 즐거움, 2부 충분한 슬픔, 3부 공감, 4부 사랑의 이유 이렇게 4부로 이루어져 있지만 왼쪽에는 전영성 화가의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는 그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 쓴 정혜신 작가의 그 에세이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글을 쓰는 독특한 컨셉이죠.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글과 그림이 반드시 매치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화가는 화가대로 자기의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했고, 글 쓴 장혜신 선생님은 그 그림을 보면서 그냥 자유연상으로 네, 그림과 그렇죠. 상관없이 네. 자유연상의 주제를 잡아서 글을 쓴 것 같았습니다. 정혜신 작가님 입장에서는 연관된 뭔가가 떠올라서 썼을 텐데 보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거는 이 그림은 왜 이렇게 그렸지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몇 군데 좀 있긴 있었어요. 예, 아마도 그림은 그냥 원래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고 그 그림을 바탕으로 네. 글쓰기를 진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좋았던 점이나 글 쓰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이 책이 4부로 나눠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장 제목이 즐거움, 슬픔, 공감, 사랑 이런 키워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모두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감정이라서 역시 정신과 의사라서 감정을 중요시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경우로는 저도 옛날에 뭐 이게 애 사춘기 때 심리 상담 받으러 가서 처음 정신과 의사랑의 어떤 상담 시간을 가져봤었거든요. 부모도 상담하고 애도 상담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받은 느낌은 그게 상황이 뭐 주관적인 상황이 들어가면 안 돼서 그런지 굉장히 좀 냉철하다, 냉정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정신과 의사들이 쓴 책들, 뭐 외국 소설, 외국 책이든 저희 책이든 읽으면 굉장히 왜 심리적으로 정말 치유된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보면 책 속에도 유태인이 뭐 인간의 재능 8가지 중에 해서 이렇게 8가지 중에 보면 자기 성찰을 인간의 재능으로 했듯이 책을 쓰기 위해서는 그 많은 자기 성찰 내지는 뭐 생각이 얼마나 많이 깊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좀 더 치유할 수 있고 단순한 그냥 우리가 상담 받으러 갔을 때의 의사랑은 좀 다른 많은 면을 더 담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상담 심리가라서 그런지 일단 글이 되게 편안하게 얘기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하지만 그 전문가적인 지식도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책이 있어서 읽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그러니까 감정을 중요하게 저도 여기는 편이라서 이게 훨씬 더 책이 더 좋은 느낌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과 글이 같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렇게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를 막 독촉하는 뭐 지식을
더 얻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막 독촉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뭔가 여유가 있게끔 그렇게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그림도 같습니다. 그런 방식의 그림이죠. 보면. 네, 그림 되게 편안했어요. 네, 방송 네. 들으시는 분 그림이 궁금하실 거예요. 네. 많이 궁금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감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감정 중에서 내가 가장 생생하게 느껴지는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엔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어렸을 때 어떤 그 기억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럴지 모르지만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 그때는 그것이 이제 불안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그 두려운 감정이 제일 생생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려움은 오히려 좀 덜한 것 같아요. 제일 강한 감정이 분노? 그리고 또 그와 어떻게 보면 그 분노에서 제가 조절해야 된다는 그 자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빨리 안도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방편, 그 사이를 매개시켜 주는 게 뭐 자아성찰이라는 단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결핍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게 많이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돈이 없었던 적도 있고 막 사랑에 목말랐던 적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왜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런 끊임없는 그 생각이 드니까 자꾸 뭔가를 채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독서를 하는 이유도 그 이유인 것 같고. 근데 하지만 이제 지금의 나는 그 비우는 게 가득 찰 수 있는 그 방법이다. 그거를 아는 나이가 됐죠. 멋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모를 수도 있지 않나. 네, 이제 알았습니다. 네. 이렇듯 저희가 서로 얘기했지만 감정 중에서 부정적인 감정들은 매우 강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감정을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충분히 느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칭찬을 들으면 칭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자신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해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는 칭찬이 왜 너무 남발하거나 칭찬이 너무 많이 귀에 들리면 오히려 이게 가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저희 딸이나 뭐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는 너무 칙칙해. 왜 저기 칭찬이 없어. 인색해. 그리고 왜 자꾸 긍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안 하고 왜 자꾸 내려놓는다 아니면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긍정적이거든요. 타인하고의 어떤 트러블 없이 살아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런 것도 긍정적이냐 아니냐도 바라보는 관점이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저는 뭔가 상황이 안 좋거나 우울할 때면 그냥 지금 잘하고 있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칭찬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남들한테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안 좋은 건 안 보려고 그러고 좋은 것만 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은 더디게 가요. 그렇지만 남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는 참 생각이 없어 좋겠다. 해맑아서 좋겠다. 해맑아.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늘 긍정만 찾고 있으니 그러니까 편해 보이는 거죠. 우리 딸이 자기 같은 엄마를 뒀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뭘 그런 엄마야 또 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누가 얘기하기를 우리 사회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문가적인 어떤 능력을 요구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회가 되면 어린아이가 피아노를 치거나 아니면 할머니가 피아노를 만약에 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띵똥띵똥 하는 수준의 정도라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잘 쳤다라고 막 마음에서 우러나는 칭찬이 아니라서 수고 잘하셨어요 하고 하는데 그것이 마음속에서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가식적인 칭찬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쵸. 기본적으로 아마추어로서 저 사람이 충분히 즐기고 피아노를 치고 있으면 정말 잘했어요 라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날 수 있으면 그거는 그 가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칭찬이다. 네, 전문가 피아니스트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것과 아, 일반인 일반인- 아마추어에 대한 평가 기준은 좀 달라야 된다.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자꾸 맞아요. 최고의 것을 요구하는 네.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글 중에서 자신이 제일 좋았던 그런 꼭지를 소개해 주는 시간입니다. 일단 잠깐 낭독도 부탁드릴게요. 저희부터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다른 소개 없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운 바람.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사람은 행복했던 경험들을 떠올리며 자기 회복 기능을 발휘하기보다 오히려 더 힘들었던 과거의 기억을 자동적으로 떠올립니다. 프로이트는 그 이유를 주둔군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전투에서 계속 고지를 점령해 나가다가 한 곳에서 실패했을 경우 통상 가장 어려운 전투를 겪었던 고지로 후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고지에는 가장 많은 주둔군을 남겨놓았을 테니까요. 살면서 유난히 힘들었던 그 시절에는 자신의 심리적 주둔군이 가장 많이 있는 셈입니다. 그 지점의 주둔군과 연합하면 최종 고지에 바짝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리워하는 것은 따뜻한 볕이 들던 때가 아닙니다. 바람이 몹시 불던 어떤 지점일지 모릅니다. 네, 저는 한편이라는 부사가 소설이나 영상 문법에서 세련되게 쓰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모든 비약이 가능하고 사용 또한 간편해서 자유롭게 시공을 넘나들게 하는 단어지만 문장 고수들은 사용을 자제하는 부사이기도 합니다. 한편 서귀포에서는 뭐뭐뭐뭐이라든가 한편 조인성은 뭐뭐뭐 등의 문장이나 장면이 삽입되는 순간 개연성이나 맥락이 휘발되면서 어느 정도의 수준 하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일상에서 한편이라는 말은 심리적으로 사람을 거침없게 만듭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전에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의 논리적 연결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자기 덫에 걸려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을 때 심리적으로 한편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능력입니다. 아쉬움이나 미련에 발목 잡히지 않고 홀가분할 수 있으니까요. 제목 나무 사이. 나무 사이에는 젊은 허파처럼 신선한 호흡이 출렁대지만 인간사 모든 사이에는 힘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인종 간, 성별 간, 부모 자식 간, 부부 간. 67살 꼬마들 사이의 지극히 수평적으로 보이는 관계조차 그 안을 정교하게 들여다보면 힘의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나무와 달리 사람에겐 완벽하게 평등한 사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와 타인의 경계, 즉 사이를 자각할 수 있는 사람은 자각 그 자체만으로도 사이가 뿜어내는 각종 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신분석학자 프리츠 펄츠는 사이를 자각하는 삶의 한 표본이라 할 자신의 기본 사상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내 일은 내가 하고 당신 일은 당신이 하는 것. 내가 당신의 기대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당신 또한 나의 기대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 당신은 당신, 나는 나. 우연히 서로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 그렇지 못할 땐 어쩔 수 없는 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글에 대해서 저희가 했으니까 그림을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나는 무질서한 것이 좋다라고 적힌 그림입니다. 그림이 먹이로 되어 있고요. 한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뒤돌아 서 있는데 그 등 뒤에서 젊은 여성으로 보이는 여성이 까치발을 들고 그 남자를 뒤에서 안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남녀를 밑에 작은 강아지가 쳐다보고 있죠. 이 글을 왜 화가는 나는 무질서한 것이 좋다라고 썼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남녀가 어떤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인가? 아니면 혹은
그냥 연인 사이일 수도 있지만 뒤에 사람이 엄마일 수도 있다. 사춘기의 아들의 어떤 실패나 어려움을 위로해 주는 장면일 수도 있다. 그것이 어떤 물질사한 세계, 물질사한 세계에서 우리가 마음을 잡아 나가는 것은 사랑이 아닐까 등등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펴봤습니다. 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죠. 예. 제 같은 경우는 굵은 먹으로 붓으로 원을 그려놓고 발바닥 두 개가 이렇게 십자로 포개져 있는 그림이에요. 제목이 빌고 빌고 또 비옵니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손이 발바닥이 되도록 비는 장면인가 싶었어요. 이게 무슨 그림인가 싶어서 한참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뒤에서 본 엉덩이 부분이 둥근 원인 거고 그 사이에 이제 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한참 보면서 이게 뭐지라고 했는 제 자신 또한 웃었고 그림 자체도 재밌었어요. 네. 저는 선물이라는 그림인데요. 여기 커다란 나무에 빨간 꽃송이가 45송이 펴 있어요. 그 밑에 아래에 이제 웬 여자가 서 있는데 이 작가가 아내 45번째 생일에 이 그림을 그렸답니다. 저 선물을 못 받아서 이거에 꽂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45살의 그 중년의 아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색감과 이렇게 아름다운 자태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 아닌가, 되게 뭐 기분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책을 보실 수 있으면 아마 그림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림들을 많이 뽑아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2019년은 시작되었고 또 3월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기세라면 곧 개화 소식이 아랫역에서부터 올라오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올해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지,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이 생겨날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나 자신을 지켜내야 할지, 굳이 그림이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영감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봄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